여러분, 제가 고혈압에 대해서 설명을 좀 오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혈압이 무엇일까요? 혈압이라는 것은 혈관 내, 동맥혈관 내에 미치는 혈액의 압력을 얘기합니다. 수압관 내 파이프의 압력이죠. 물의 압력입니다. 적절히 수압이 유지가 되어야만이 높은 동네에 사시는 분들까지 물을 적절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에서 뿜어내는 압력이 적절해야만이 뇌끝, 발끝까지 혈액이 공급이 될 수가 있죠. 이걸 혈압이라고 얘기합니다. 혈압을 측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19세기 말 코르토코프라는 분이 혈압을 아주 손쉽게 수은계 혈압으로 잴 수 있게 돼 있죠. 그전에는 직접 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우스꽝스러운 이 그림 같은 얘기지만 1730년에 닥터 스테픈 헤일스라는 분이 말에 이 경동맥의 압력을 제거해서 직접 혈관에 뚫어서 압력을 잰 그림이 의학사에 실려 있습니다. 지금은 이 수은 혈압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재고 있지만 이 수은도 이제 공해 물질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혈압기나 악력혈압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최고혈압, 최저혈압, 이 용어가 사실은 의학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널리 쓰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축기 혈압, 심장이 세게 펌프질할 때 나오는 압력, 혈관에 미치는 압력, 이걸 우리가 수축기 혈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완기, 확장기 혈압, 심장이 이렇게 이완할 때, 확장할 때, 그때 대동맥의 이 압력, 혈관의 압력을 우리가 이완기 혈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고혈압, 최저혈압은 수축혈압, 이완기 혈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혈압은 나이가 들수록 변화합니다. 여러분들 되게 어머니들께서는 그러죠. 젊었을 때 저혈압이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고혈압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되게 젊은 분들은 혈압이 말랑말랑하고 그래서 혈압이 오르지 않습니다. 어떤 특수한 원인이 있지 않고서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딱딱해져요. 그 탄력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축혈압은 올라가게 되고 이완혈압은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노인성 변화가 오게 되죠. 그래서 수축혈압은 상승하고 이완혈압이 감소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밑에 혈압이 70이에요, 60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의 차이를 우리가 맥압이라고 그래요. 이 맥압 차이가 클수록 더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죠. 그 얘기는 혈관이 딱딱하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혈압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를 우리가 정상으로 봐야 될까? 이거는 많은 연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대상을 통해서 혈압이 어느 정도 이상이면 많은 합병증이 발생하더라. 그 수치가 140에 90mm/H입니다. 정상은 수축기가 120, 이완기가 80 미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120에 80 미만인 사람은 굉장히 혈압이 안정화되어 있다 얘기할 수가 있어요. 심내혈관의 발생 위험이 가장 낮은 혈압입니다. 그럼 140에 90을 고혈압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이 120에서 129, 80 미만을 주의혈압, 주의하십시오. 그 다음에 고혈압 전 단계는 수축혈압이 130에서 139, 이완기혈압이 80에서 89 사이. 이런 분이 굉장히 많죠.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 전 단계 주의하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분들은 1년에 2번, 3번씩 검진을 받으셔야 됩니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혈압이라는 거는 140 이상, 90 이상인데 그것도 단계를 나눠서 수축혈압이 140에 159mm/Hg, 160 미만, 140 이상인 분을 우리가 1단계 고혈압, 이완혈압은 90에서 99 사이입니다. 그러면 혈압이 154에 86은 어떻게 되냐? 이런 건 우리가 수축기 단독 고혈압이라고 해요. 수축혈압이 높고 이완혈압은 90 미만인 경우. 그러면 130에 98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130은 수축혈압에 해당되지 않지만
이완결합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1단계 고혈압이라고 얘기합니다. 2단계는 2기는 160 이상 수축기가 이완기가 100 이상인 경우는 2기 혈압이라고 그래요. 그전에는 3기 혈압까지 얘기했지만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1기와 2기로 나누고 수축기 고혈압을 나누고 그 다음에 주의혈압, 고혈압 전 단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 혈압은 잴 때마다 틀린다고 그러세요. 그렇죠? 잴 때마다 틀립니다. 혈압은 그 상황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혈압은 달라지게 됩니다. 혈압이 항상 일정하게 쭉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24시간 혈압을 이렇게 재보면은 수축 혈압도 굉장히 변화무쌍하게 변화하죠. 이완기 혈압도 변화합니다. 보통 수면 시에는 혈압이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침에 대부분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24시간 혈압을 이렇게 측정을 해서 보기에는 여러분 아주 들쑥날쑥하죠. 그러니까 혈압은 한 번 재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아침 혈압이 어떤지, 점심 혈압이 어떤지, 오후 혈압이 어떤지 자기 전에 적어도 4번 정도를 우리가 재게 되면 그 사람의 변화의 추이를 24시간 혈압을 재지 않고도 대충 알 수가 있죠. 그래서 24시간 활동 혈압기 측정을 통해서 알아보면 혈압은 매우 변화한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혈압이라는 게 매우 중요시 되고 있어요. 여러분 병원에 오셔서 혈압을 재실 때 3개월에 4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오지 않습니까? 그 혈압 수치만 가지고 내 혈압을 대변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병원에 오면은 병원 환경이라는 것 때문에 매우 긴장을 하게 되고 혈압이 대부분 상승하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침 혈압이 높은데 병원에 오면 정상인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아침 혈압이 얼마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재지 않으시면 모릅니다. 또 저녁에 혈압이 어떤지 잘 모르죠. 단지 이 의사 집무실에서 보면서 재는 혈압만 가지고 약을 들여왔던 게 현실이에요. 이제는 달라졌죠. 혈압을 여러 번이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기 혈압기를 가지고 그래서 많은 정보를 의사 선생님들께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가정혈압입니다. 가정혈압은 병원에서 재는 혈압보다 조금 낮게 우리가 계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35에 85 이상으로 정해내요. 이게 140에 90에 해당돼요. 한 5mm 머큐리 정도를 낮게 우리가 고혈압에 정의를 하고 있어요. 아침 기상 1시간 이내에 소변을 보시고 고혈압약 복용 전에 편히 앉으신 상태에서 5분 있다 혈압을 재보시는 겁니다. 혈압은 잴 때마다 튀기 때문에 한 2-3번 재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을 내셔도 됩니다. 또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쭉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의 선생님께 보여드려 보세요. 그러면 그걸 보시고 판단을 해드리십니다.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5분간 안정 후에 누워서 재시는 게 아니고 앉은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올려놓고 혈압기를 놓고 심장과 이 팔이 거의 같은 위치에서 똑같을 수는 없죠. 이 상태에서 안정된 상태에서 재시는 겁니다. 손목 혈압기 이거는 심장과 멀어져 있는 혈압기 때문에 그만큼 정확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상완 혈압기, 이 팔목이 아닌 손목이 아닌 팔목 혈압기를 이용하시는 게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 아침 고혈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을 아마 재시는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저는 이 혈압을 굉장히 중요시 합니다. 왜? 이거는 의사들이 측정할 수가 없어요.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한. 그렇죠? 24시간 혈압을 측정하지 않는 한.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께서 혈압을 재가지고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 고혈압. 아침 혈압이 135에 85mm 머큐리 이상인 경우 아침 고혈압이죠. 아침에 혈압이 쭉 올라가는 분들은 매우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의 위험 인자군이 알려져 있어요. 위험인자입니다. 뇌졸중의 위험인자예요. 그래서 아침 고혈압, 모닝 서지가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침 혈압을 여러분이 측정하지 않으면 누가 재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죠. 과연 그러면 고혈압 증상이 있을까요?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대부분 증상이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뒷목이 뻐근하다고 그래요. 뒷목이 뻐근하다는 거는 이 근육, 머리를 지탱해주는 근육, 어깨와 연결된 근육들이 대부분이죠. 이 근육들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굉장히 긴장을 하게 돼요. 여러분, 무거운 물건을 좀 한 30분만 들고 있으면 팔이 아프시죠? 똑같은 거예요. 이 목 근육이 어떤 일에 골똘한다든가, 집중한다든가, 컴퓨터를 열심히 본다든가, 공부를 한다든가, 사업을 한다든가, 긴장을 할 때 이 근육이 긴장하게 돼요. 그러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통증이 오는 게 대부분 긴장성 두통인데, 어떤 분들은 혈압이 오르면 아프다고 그러죠. 혈압이 오를 때 되게 긴장과 스트레스가 같이 오기 때문에 이 근육이 같이 아픈 거지, 이게 고혈압의 특수한 증상은 아닙니다. 이건 고혈압이다 하는 증상은 없어요. 어지럽다. 어지럼증은 여러 가지 원인이죠. 꼭 혈압이 올라서 어지러운 건 아니에요. 시력저하. 고혈압이 있으면서 시력저하에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혈관이 망가져서, 망막의 혈관이 터져서, 숨이 차다. 숨 차는 이유는 꼭 혈압만 있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답답하다. 그럴 수 있죠. 고혈압에 의한 합병증이 있을 때 이런 증상이 시력저하, 숨이 차다, 답답하다, 어지럽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뒷목이 뻐근한 통증은 대부분 긴장성 두통이고, 머리가 멍하고 집중이 안 된다, 이런 건 올 수 있어요. 고혈압 때문에. 그래서 고혈압에 대한 증상은 대부분 무증상이지만 혈압이 너무 높다든가 또는 합병증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안 좋죠. 그러면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꼭 선생님을 뵙고 자기 혈압을 측정한 걸 보여드리셔야 됩니다. 그럼 과연 우리나라의 고혈압 환자가 얼마나 많을까요? 상당히 많습니다. 30세 이상 성인 환자의 10명 중 3명이 고혈압이에요. 30세 이상 성인 인구로 대상할 때. 성인 인구의 셋 중에 1명이 고혈압이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겠지. 증상이 없으니까. 고혈압은 증상이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일런트 킬러라고 해요. 침묵의 살인자. 증상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빨리 발견할 수가 있죠. 근데 고혈압은 의외로 진단이 가능해요. 아주 쉬워요. 혈압을 재면 되는 겁니다. 예를 전에 여러분 한 번씩 검진을 한 번 잰다? 이건 매우 좋지 않죠. 성인이 되시면 적어도 1년에 한 30번이 측정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혈압을 치료하는데 과연 얼마 정도의 그 치료율이 있을까? 치료율보다도 약을 먹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한 40명 정도만이 제대로 조절이 되고 있어요. 상당히 낮은 율입니다. 그래서 이 고혈압 치료가 매우 쉬운 건 아니다. 왜? 먹다가 약을 끊는다든가 증상이 없으니까 내가 왜 약을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고혈압 약을 먹으면 평생 먹는다는데 이건 내가 먹어야 되나? 안 먹고 운동으로 고치지, 식이요법으로 고치지. 물론 운동과 식이요법 매우 중요합니다.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첫 번째, 짜게 먹지 않는 습관. 짜게 먹을수록 혈압이 올라갑니다. 고혈압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운동이라는 거는 혈관 기능을 좋게 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자기 뱃살, 몸무게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어요. 몸무게를 줄이면 줄일수록 그만큼 혈압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요법과 식이요법, 짜게 먹자,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혈압이 완치가 되느냐? 경증 고혈압은 완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경증이 넘어가는 경우는 약물요법이 필요하고, 또 이런 약물요법도 여러분들께서 운동을 하신다든가 음식을 짜게 먹지 않고 몸무게를 줄인다든가 그러면 약물을 훨씬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의 부작용을 줄일 수가 있죠.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국 남성에 있어서 여성도 비슷하겠지만 심뇌혈관 질환, 그러니까 뇌출혈 뇌경색 허혈성 심질환 이런 등등에 대한 이 고혈압의 기여도를 보게 되면 고혈압 환자들이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허혈성 심질환은 단연 흡연이 가장 큰 위험인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에서는 고혈압 거의 5명 중에 1명이 관련이 있죠. 고지혈증 이런 등등. 그 여러 가지 원인이 많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 중에 고혈압이 차지한 부분이 무시를 못하고 있다. 뇌출혈, 뇌경색에서는 더 높아요. 3명에 1명이 고혈압의 원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혈압, 흡연, 고지혈증.
여러분, 이 고혈압과 흡연 고지혈증, 이상지혈증은 항상 위험은 아주 주요 위험 인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제 고혈압의 원인이 뭔가요? 의사들은 모르겠어요. 잘 몰라요. 고혈압의 원인 잘 모릅니다. 사실은 원인 불명이죠. 그걸 우리가 일명 1차성 고혈압 또는 원발성, 원래 발생한다. 그 말이 좀 이상하죠? 영어는 essential hypertension, 꼭 필요한 고혈압? 그 말뜻이 이상하죠? 그 사람이 살기 위해서 혈압이 올라가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고혈압은 매우 위험한 거죠. 자, 원인을 잘 모르지만 어떤 경우에 잘 발생하는 것은 알려져 있어요. 유전적인 요소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고혈압이 있다든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혈관이 딱딱하기 때문에 고혈압이 되죠. 비만,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비만 있는 사람들이 고혈압 발생률이 높다. 염분, 짜게 먹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매우 짜게 먹습니다. 왜? 탕을 즐기기 때문에. 라면 국물 다 마시죠. 우동 국물 다 마시죠. 설렁탕 국물 소금 넣어서 다 마시죠. 매운탕 다 마시죠. 이게 엄청난 염분, 나트륨의 섭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코올의 과다 섭취. 그것도 고혈압과 관계가 있어요. 스트레스.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합쳐서 고혈압이 발생하죠. 비만인 환자들은 살을 빼더라도 혈압이 많이 내려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살찌면 또 혈압이 올라간다. 두 번째는 어떤 원인이 있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는 되게 콩팥이 나쁘다든가 또는 내분비 질환,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그런 질환, 또 약물, 나이 드신 분들께서 이제 되게 관절염, 척추 협착 이런 것 때문에 약을 많이 드세요. 그런 약들이 얼굴도 붓고 몸도 붓고 혈압이 상승하고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이 이런 약을 같이 먹을 때는 또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조절이 잘 안 된다고 그러세요. 원인을 잘 들어보면 허리가 아파서 약을 먹고 있어요. 관절이 아파서 약을 먹고 이런 분들입니다. 또 여성들이 피임약을 먹을 때 혈압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 외에 뭐 혈관 질환들이 있지만 대부분 우리 약과 관련된 거는 이 진통소염제, 스테로이드, 피임약과 관계에 있어서 꼭 내가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여러분의 주치의께 꼭 말씀을 드리셔야 돼요.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면 정말 심혈관 질환이 증가할까요? 답은 예스입니다. 이건 오래전 데이터인데요. 정상 경계혈압, 고혈압. 정상인에 비해서도 경계혈압 환자들도 심혈관 질환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성, 남성 할 것 없이 이렇게 심장혈관 질환의 그 발생률이 혈압이 올라갈수록 증가한다. 고혈압이 위험한 거죠.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약을 먹기 싫다. 안 먹겠다.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으니까 안 먹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마련한 슬라이드입니다. 54세 고혈압 남자. 지금 얘기가 아닙니다. 고혈압 약제가 없을 때 얘기입니다. 약을 안 먹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 특별한 치료를 받지 못했어요. 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7년 후에 숨이 차기 시작했어요. 숨 차기도 심장이 커져요. 비대해졌어요. 혈압이 186에 108mm/Hg. 이기 고혈압이죠. 혈압은 그 이후에도 계속 조절되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그러다 얼마 있다가 뇌출혈 사망했어요. 7년 만에 사망했죠. 그럼 61세 사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 분 다 뇌졸중으로 사망했어요. 처칠, 루즈벨트, 스탈린. 스탈린은 뭐 분이라고 말씀드리기 그러네요. 스탈린.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스탈린. 두 분은 존경해요. 자, 이 세 사람 중에 어느 분일까요? 처칠은 담배도 많이 피웠지만 오래 사셨어요. 유전인자가 매우 좋았습니다. 스탈린 뇌출혈 사망했죠. 이분도 뇌출혈 사망했어요. 근데 이 답은 루즈벨트 대통령인데요. 54세니까 61세에 사망했죠. 이거 보세요. 61세에 얼굴이십니까?
이 얄타 회담에 가서 우리나라의 남북 분단이 결정된 거예요. 얄타 어디예요? 흑해 연안이죠. 워싱턴에서 비행기 타고 거기까지 멀리 가신 거예요. 이 정말 힘든 상태를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 CEO나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의 건강이 얼마큼 중요한가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그 당시 정치 상황이 어떤지 모르지만 루즈벨트 대통령은 굉장히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우리의 남북 분단이 논의가 됐던 겁니다. 이분은 갔다 오셔서 2달 만에 사망하시게 되는데 특별한 치료받지 못했고 숨이 차고 혈압은 계속 조절되지 않고 결국 뇌출혈로 사망했어요. 4월 12일 날. 얄타회담 2개월 후에. 이게 바로 건강입니다.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을 때 이렇게 사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무기도 많이 개발되었고 원자폭탄이 개발될 때인데 고혈압을 치료하는 약제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루스벨트 대통령은 사망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기 보시면 담배까지 피고 있어요. 그 당시엔 담배가 해로운지 몰랐기 때문에. 처칠도 담배를 가지고 있죠. 이 사람은 음흉하게 담배를 안 피고 있습니다. 자, 이 훌륭한 지도자가 61세에 사망했어요. 고혈압을 치료받지 못해서. 이렇습니다. 고혈압을 치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전혀 다른 얘기지만 약이 없었기 때문에 고혈압을 치료받지 못하면 이렇게 사망하게 된다는 거죠. 자, 고혈압을 방치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 이 10가지 위험한 사실을 여러분 모르시죠? 제가 10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상동맥경화증이 더 많이 발생해요. 뇌졸중 오죠? 허혈성 심질환, 협심증, 심근경색증이 잘 발생합니다. 심장이 비대해지고 심부전증, 펌프 장애가 와서 숨이 차고 폐에 물이 차게 됩니다. 콩팥이 망가지게 돼요. 심부전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동맥이 찢어지거나 늘어나거나 해서 파열이 일어납니다. 사망률이 매우 높은 질환이죠. 말초 동맥 혈관이 막혀서 여러분이 잘 걷질 못하던가 아니면 다리를 잘라내야 됩니다. 심장의 부정맥, 심방 세동이 잘 생기고 또 부정맥에 의한 돌연사가 잘 발생하게 됩니다. 망막출혈이 돼서 시력 장애가 오게 돼요. 이거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기능 장애가 많습니다. 이 10가지에서 다음 시간부터는 하나하나씩 제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혈압 치료가 얼마큼 중요한가, 약을 먹지 않겠다는 분들이 얼마나 정말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앞으로 제가 얘기하는 10가지를 하나씩 들으시게 되면 고혈압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시게 되고 여러분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마음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